새벽 2시, 나는 남편이 우리 집 안방에서 옆집이 혼녀를 껴안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는 대신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미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3일 후 그들이 내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닌 집문서를 들고 치명적인 서프라이즈와 함께 돌아왔다. 불을 켜는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 퇴거 통보서를 던지며 말했다. 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내 현대 아반떼 대시보드의 디지털 시계는 새벽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부터 내리던 이슬비는 젖은 아스팔트에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고 한적해지기 시작한 서울의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올해 감사 시즌은 정말 지옥 같았다. 회계법인의 시니어 감사로서 요즘 몇 달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눈은 따갑고 머리는 망치로 맞는 것처럼 지끈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늦게 귀가할 때 남편 민준에게 연락했겠지만 마지막 고객 미팅 때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렸다. 솔직히 충전기를 찾을 기력도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푹신한 침대, 두꺼운 이불,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품이었다. 나는 차를 몰아 서울 남부 외곽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들어섰다. 일 분위기는 고요했다. 경비실 아저씨는 의자에 앉아 졸고 계셨다. 나는 C동 401호를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다. 우리가 3년 전부터 함께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미니멀한 스타일의 그 집. 집은 어두웠다. 새벽이니 당연했다. 민주는 분명 깊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나는 자동 차단기 리모컨을 눌렀다. 쇠 차단기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민준의 현대 산타페 SUV 옆에 차를 주차했다. 싼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신발장 옆 현관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현관의 희미한 불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떠야 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한 켤레의 하이힐이었다.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금색 끈 장식이 달린 버건디 색상의 하이힐, 굽은 뾰족하고 높았다. 가벼운 방문이 아닌 파티에나 어울릴 법한 신발이었다. 졸음으로 느리게 뛰던 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펌프질하기 시작했다. 누구 거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보고서의 이상 징후를 찾는데 익숙한 감사의 논리적인 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손님인가 시어머니는 아닐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건강 샌들이나 플랫 슈즈를 신으신다. 내 여동생, 지금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민준의 직장 동료. 이 새벽에 머릿속의 두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목덜미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내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뒤져 비상 열쇠를 찾았다. 현관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고요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소음만이 유일했다. 내가 항상 켜두는 라벤더 향 방향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오늘따라 유난히 예민해진 내 코는 다른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고 자극적이며 값싼 여성 향수 냄새. 내 부드러운 향수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신발을 벗었다. 숨을 참으며 어두운 거실을 살금살금 걸었다. 노트북 가방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내 발걸음은 1층 안방 앞에서 멈췄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내 시선은 그 옆에 손님방 문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이었지만
그 사이로 노란색 무드 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왜 손님 방에 사람이 있지? 그리고 왜 손님 방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지? 밖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발은 그 문틈으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선명해졌다. 두 사람의 숨소리. 나는 손님방 문 앞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손을 들었다. 문을 밀어 열까 망설였다.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싸웠다. 내 안의 한 부분이 소리쳤다. 서연아, 열어. 당장 들이닥쳐. 하지만 내 커리어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또 다른 부분이 차갑게 속삭였다. 확실히 해. 섣불리 움직이지 마. 증거를 봐. 나는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지난주에 기름칠을 한 경첩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틈이 넓어졌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 몇 초 만에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침대 위, 반쯤 거친 이불 아래에 남편 민준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가슴을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 민준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한 여자가 잠들어 있었다. 옥수수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여자의 손은 남편의 허리를 소유하듯 감싸고 있었고 오늘 아침 출근 전에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바로 그 민준의 손은 여자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인 양 친밀하고 편안하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얼굴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지만 얇은 잠옷 너머로 드러난 왼쪽 어깨의 점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시동 101호에 사는 젊은 이혼녀 유진이었다. 우리 집에서 겨우 3집 떨어진 곳. 유진이 작년에 해고되기 전 민준의 옛 직장 동료. 설탕을 빌리러 자주 오던 여자. 아침 조깅 때마다 상냥하게 인사하던 여자.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화목해 보이는지 칭찬하던 여자. 유진. 그 이름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고통은 즉시 찾아오지 않았다. 먼저 찾아온 것은 메스꺼움이었다.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토하고 싶었다. 있는 힘껏 소리 지르고 그들을 깨우고 적은 발 머리채를 휘어잡고 민준의 뺨을 정신 차릴 때까지 때리고 싶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마룻바닥이 작게 삐걱거렸다. 민준이 살짝 움직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유진을 더 꽉 껴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물리적인 따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민준에게 유진이 단순한 하룻밤 상대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곳에는 편안함이 있었다. 뜨겁고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왼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멍청하게 굴지 마, 서연아. 멍청하게 굴지 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소리치면 넌 그냥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가 될 뿐이야. 그들은 사과할 거고, 민주는 애원할 거고, 넌 혼란스러워질 거야. 무기가 필요해. 떨리는 오른손으로 작업복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배터리가 2% 남아 있었다. 아까 차에서 잠시 충전된 덕에 잠시 켤 수 있었다. 나는 카메라 모드를 켰다. 플래시를 끄고 셔터 소리를 껐다. 휴대폰을 들어 그 둘을 조준했다. 찰칵. 한 장의 사진. 무드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찰칵 두 번째 사진. 서로를 껴안고 있는 그들의 손. 찰칵. 세 번째 사진. 침대 옆 바닥에 흩어져 있는 속옷들. 세 번째 사진을 찍은 직후 휴대폰이 완전히 꺼졌다. 화면은 검게 변했다. 신의 계시였다. 충분하다. 증거는 확보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을 깨운다. 아니다. 나는 민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지난 5년간 내가 사랑했던 얼굴. 내가 믿었던 얼굴. 갑자기 그 얼굴이 낯설고 역겹게 느껴졌다. 지금 들이닥치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몰랐다. 민준이 저 여자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몰랐다. 내 재정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로서 나는 황금률 하나를 알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를 손에 넣기 전에는 용의자와 대면하지 마라. 나는 조용히 그 방을 빠져나와 내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틈만 남기고 문을 다시 닫았다. 소파에 있던 노트북 가방을 챙기고 현관에서 신발을 다시 신었다. 밖에서 현관문을 잠갔다. 다시 차에 올라 운전석에 앉았다. 몸이 추워서가 아니라 충격으로 떨렸다. 나는 어두운 차 안에서 10분 동안 소리 없이 울며 손이 아플 때까지 핸들을 내리쳤다. 울음이 그치자 나는 눈물을 닦았다. 백미러를 보았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내 시선은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시동을 걸어 내 집 마당에서 차를 후진시켰다. 나는 단지를 빠져나와 주차 공간이 넓은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을 찾았다. 새벽 5시까지 차에서 잠을 잘 것이다. 내일 아침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연극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연극이 아닌 나의 연극이. 아침 7시 하늘은 이미 밝았다. 나는 다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번에는 일부러 차단기를 열면서 경적을 한 번 울렸다. 나왔어 라는 신호였다. 버건디색 하이힐은 현관 옆에 없었다. 잘 됐다. 유진은 분명 새벽에 뒷문으로 도망쳤거나 옆담을 넘었을 것이다. 그녀는 차고에 내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깼을 때 반쯤 죽을 뻔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나는 일부러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물론 그 피로는 진짜이기도 했다. 여보, 내가 불렀다. 민준이 부엌 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흰색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막 샤워를 마친 듯했다. 그의 얼굴은 상쾌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을 녹이던 환한 미소가 그에게 있었다. 지금 그 미소는 내게 공포 영화의 삐에로 가면처럼 보였다. 왔어. 자기야? 민준이 나에게 다가와 팔을 벌려 안으려 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나는 그가 나를 안게 내버려 두었다. 그의 비누 향이 강했지만 그의 피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진의 값싼 향수 냄새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니면 그냥 내 환각일까? 아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후각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미안해, 오빠. 어젯밤에 너무 졸려서 휴게소 차 안에서 잠들었어. 운전할 힘이 없더라. 핸드폰은 또 꺼졌고 내 거짓말. 그 문장은 너무나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어이구. 길에서 자면 얼마나 위험한데. 민주는 매우 설득력 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친구한테 충전기를 빌리든가 하지 그랬어. 어젯밤에 너 기다리느라 걱정했잖아. 거짓말. 내 마음속이 외쳤다. 넌 날 기다리지 않았어. 넌 옆집 여자랑 뒹구느라 바빴지. 응, 미안. 아침은 먹었어? 나는 물었다. 천천히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는 척하며 바쁘게 굴었다. 아니, 이제 막 커피 타려던 참이야. 김치볶음밥 해줄까? 너 엄청 피곤하겠다. 민준이 제안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섰다. 그가 등을 보였을 때 나는 그의 목덜미를 훑어보았다. 그의 티셔츠가 약간 낮았다. 거기 왼쪽 목덜미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있었다. 비누로 세게 문지른 것 같았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키스마크. 피가 끓어올랐다. 내 손은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식탁에 있는 꽃병을 집어 그의 머리에 내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감사다. 침착해야 한다. 좋지. 스팸 넣어서 특별하게 해줘. 내 목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렸다. 나 자신이 놀라웠다. 나는 식탁에 앉아 민준이 양파를 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빠, 어젯밤에 몇 시에 잤어?
나는 떠보았다. 민준의 등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1초도 안 되어 다시 이완되었다. 일찍 10시쯤에 잤어. 네가 없어서 쓸쓸하더라. 그래? 손님이나 뭐 그런 거 없었고. 민주는 주걱을 들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 없이 평온했다. 없었어. 누가 밤늦게 찾아오겠어. 왜 그래? 아니야. 아까 경비실 앞에서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우리 집에 온 줄 알았지. 나는 즉흥적으로 지어냈다. 잘못 봤겠지. 너무 졸려서 그랬나 보네. 민주는 작게 웃고는 다시 가스레인지로 향했다. 나는 그 등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불장난을 하고 있어, 민준. 그리고 내가 휘발유를 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지. 그날 아침 식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식사였다. 남편이 바로 우리 집에서 바람을 피운 후에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을 삼켜야 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다. 민주는 회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차 휠을 바꾸고 싶다는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증거 확보, 재정 상태 확인. 임신은 절대 안 돼. 다행히 우리 나이를 미루고 있었지. 그들을 뿌리까지 박살내버리겠어. 오늘 밤엔 야근 안 해. 나는 힘들게 밥을 다 먹고 말했다. 집에서 영화나 보자. 좋아. 민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내가 치킨이랑 맥주 사올게. 그는 안심한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회사 최고의 감사가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오후 4시 30분경 나는 앞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야근이 없다면 주말에 하는 내 일과였다. 민주는 샤워 중이었다.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안녕하세요, 서연 언니.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였다. 유진.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약간 타이트한 홈웨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과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다. 금발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냅킨으로 덮인 접시를 들고 있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웃 간의 예의 바른 미소. 심장이 세차게 울렸지만 나는 억지로 두 발을 굳건히 버텼다. 언니, 제가 오늘 시루떡을 좀 많이 만들어서요. 언니랑 민준 오빠 드시라고 좀 가져왔어요. 그녀가 문 너머로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가가서 그 여자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상냥하고 순수했다. 정말 대단한 연기자였다. 그 눈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불과 15시간 전에 그녀는 내 손님 방에서 내 남편을 껴안고 잤는데도 말이다. 와, 일부러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유진 씨, 나는 접시를 받았다. 웬일로 떡을 다 만들었어요? 네, 그냥 심심해서요. 할 일도 없고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열린 집안 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치 민준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았다. 민준 오빠 있어요, 언니. 있어요. 지금 샤워 중인데.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왜요? 불러줄까요? 아니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아마 내 앞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안부나 전해주세요. 아, 맞다. 서연 언니 어제 야근하셨죠? 어젯밤에 차가 없는 것 같던데? 함정 질문. 그녀는 내가 정말로 어젯밤에 집에 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네, 유진 씨. 야근이 너무 심해서요.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잤어요. 운전하기 너무 피곤해서요. 유진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그녀는 안심했다. 그녀는 내 미끼를 물었다. 서연 언니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뼈 빠지게 일하시고
그녀는 가짜 동정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언니. 그러다 남편분 외로워해요. 남자들은 무시당하면 밖에서 관심 찾으려고 하잖아요.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끌어올랐다. 감히 나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다니. 상간녀가 내게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도록 조언을 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뻔뻔함의 경지였다. 걱정 마세요, 유진 씨. 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민준 씨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바람 같은 거 안 피워요.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 해도 나는 분명히 알 거예요. 아내의 직감은 정말 날카롭거든요. 시체 냄새는 아무리 잘 숨겨도 다 나게 되어 있어요. 유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공황이 스쳤지만 그녀는 재빨리 어색한 웃음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렇긴 하죠, 언니.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요리가 타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살기 어린 시선으로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떡이나 실컷 먹어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떡을 가지고 들어왔다. 부엌의 쓰레기통을 지나면서 나는 망설임 없이 접시의 내용물을 모두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접시는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처럼 뜨거운 물과 과도한 양의 주방 세제로 담가 놓았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CCTV. 우리 단지는 각 길모퉁이에 CCTV가 있었지만 접근 권한은 경비실에 있었다. 명확한 이유 없이는 녹화 영상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잠깐만, 우리 앞집 김 선생님. 지난달에 차 사이드미러를 도둑 맞은 후로 길 쪽을 비추는 개인 CCTV를 막 설치하셨다. 김 선생님의 CCTV는 분명 우리 집 현관을 비추고 있을 것이다. 나는 즉시 김 선생님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녁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어젯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CCTV 녹화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도착했어야 할 택배가 없어서요. 택배 기사님은 현관 앞에 두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사님이 오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전적이지만 그럴듯한 핑계였다. 15분 후 김 선생님이 답장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그럼요. 나중에 아들이 집에 오면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 보내드릴게요. 아들이 그런 건 잘 알거든요. 완벽했다.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든 후 나는 그에게 멀미약 몇 방울을 섞은 우유 한 잔을 주었다. 저용량으로 내가 활동하는 동안 깨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할 목적이었다. 나는 방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나는 노트북을 식탁으로 가져왔다. 불은 끄고 오직 노트북 화면 불빛에만 의지했다. 감사 시간이다. 회계사이기도 한 아내로서 나는 대부분의 가게를 관리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 계좌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민주는 자신의 운영비를 위해 개인 급여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저지른 실수는 너무 믿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의 급여 계좌 거래 내역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나는 민준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우리 둘의 생일. 고전적이고 어리석었다. 나는 로그인했다. 거래 내역 페이지가 로딩되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나는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분석하기 쉽도록 엑셀로 옮겼다. 내 감사로서의 눈은 즉시 이상한 패턴들을 스캔했다. 그리고 역시나 패턴은 매우 명확하고 깔끔했다. 첫째, 매월 25일 월급날에 300만 원의 정기적인 현금 인출이 있었다. 설명은 항상 현금이었다. 민주는 매달 300만 원의 현금이 왜 필요했을까? 주유비와 점심값은 이미 별도의 항목으로 있었다. 둘째,
박선우라는 이름의 계좌로 정기적인 이체가 있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금액이 이상했다. 지난달 150만 원, 두 달 전 150만 원, 석 달 전 500만 원. 큰 금액이었다. 나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박선우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결과 없음.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나는 내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계좌 번호를 확인해 보았다. 이체하는 척했다. 전체 이름이 나타났다. 박선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유진이 예전에 단지 모임에서 자기 남동생 이름이 선우이고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다. 박선우, 빙고. 민주는 유진의 남동생 학비를 대주거나 유진에게 직접 추적되지 않도록 남동생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숨막히게 만든 것은 석 달 전의 거래였다. 한 부동산 회사로 일 500만 원이 이체된 것. 가딩마스 세자테라라는 회사였다. 나는 그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그것은 마포 지역에 있는 그린뷰 오피스텔 관리 회사였다. 일 500만 원. 그것은 스튜디오 타입 오피스텔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임대하기에 딱 맞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지트가 있었다. 이 집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내가 출장을 가지 않을 때 사랑을 나눌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내 손은 키보드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이 화면의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배신의 증거였다. 우리가 주택 대출을 더 빨리 갚거나 미래를 위한 저축에 쓸 수 있었어야 할 돈. 그 돈을 민주는 옆집 이혼녀의 생활비를 대고 불륜의 장소를 빌리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뿐이었다. 민준에 대한 내 존경심은 0이 되었다. 내 사랑은 제로 변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다. 스크린샷, 엑셀 파일, 모든 것을 다중 비밀번호로 보호된 내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숨겨진 폴더에 넣었다. 그때 김 선생님 아들에게서 이메일 알림이 왔다. CCTV 녹화 영상, 구글 드라이브 링크. 나는 차가운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4시간짜리 영상. 나는 새벽 3시 30분으로 빨리 감았다. 흑백 화면에 우리 집 현관이 보였다. 55분, 옆에 작은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살금살금 우리 집에서 나왔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현관에서 잠시 서 있었다. 그러자 민준, 내 남편이 나타났다. 그들은 현관에서 포옹했다. 열린 공간에서 민주는 유진의 이마에 오랫동안 키스했다. 그러자 유진은 길을 건너 자기 집으로 작게 뛰어갔다. 민주는 사랑에 빠진 10대처럼 손을 흔들고는 문을 닫았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숨이 가빴다. 시각적 증거가 있다. 재정적 증거가 있다. 목격자는 나 자신. 이제 나는 필요한 모든 탄약을 갖추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다. 지금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민주는 여전히 직업이 있고 이 집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고 공동 재산이 있고 유진은 기꺼이 그를 받아줄 것이다. 그들은 내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니,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나는 민준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0, 심지어 마이너스. 나는 유진이 내 것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법적 전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내일 나는 자산 분쟁 전문 변호사가 된 대학 동기 지훈에게 연락할 것이다. 민준, 유진, 얼마 남지 않은 너희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즐겨라. 왜냐하면 곧 겨울이 올 것이고 내가 그 폭풍이 될 테니까. 월요일 서울은 평소보다 더 무덥게 느껴졌다. 점심시간. 나는 평소처럼 회사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다. 밖에서 급한 고객 미팅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나는 차를 몰아 신사동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어둑하며 재즈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비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방구석, 안경을 쓴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꽤 존경받는 가사 및 자산 분쟁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오늘 아침 내 긴급 메시지에 즉시 응답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그가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내 얼굴을 보자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지만 내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크서클은 거짓말을 못한다. 괜찮아? 아까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한 다음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꺼냈다. 말없이 그에게 아이패드를 건넸다. 화면에는 민준의 계좌 거래 내역 스캔본, 손님 방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김 선생님에게서 받은 CCTV 영상이 표시되어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보았다. 변호사로서 그는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보았을 것이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고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유진과 현관에서 포옹하는 영상을 볼 때 그의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개자식,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아이패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민준이라니, 너희 결혼식 때 정말 순진해 보였는데. 사람은 변해. 지훈아, 아니면 가면이 이제야 벗겨진 거겠지.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그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평범한 이혼은 싫어. 지우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변호사 모드가 켜졌다. 알았어. 이 증거는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에 충분하고도 남아.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오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우리 법은 혼전 계약서가 없는 한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에 대해 50대 50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 너희는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집, 차, 저축 모두 민준 이름이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내 월급이 더 많아서 내가 낸 거야. 50대 50으로 나누면 그는 여전히 그 여자랑 흥청망청 놀 돈이 생길 거야. 난 싫어, 지훈아. 단 1원도 주기 싫어. 지훈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지금 소송을 걸면 자산은 동결되고 반으로 나뉜 거야. 그게 표준 시나리오야. 표준 시나리오는 싫어. 나는 그가 그 집에서 몸만 빠져나가길 원해. 입고 있는 옷만 가져. 내 눈은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법적인 허점이 있을 거야. 마치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용기가 있는지 재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교활한 변호사의 미소였다. 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 중에도 혼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어. 혼인 중 재산 분할 계약 말이야. 이혼 목적이라는 걸 알면 민준이 서명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박했다. 이혼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 지훈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이걸 자산구조 조정으로 만들어. 민준이나 너의 입장이 파산하거나 국가에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너희 재산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한 사람, 즉 내 이름으로 이전하고 재산 분할 계약을 맺어 채권자나 법이 그 자산을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그를 설득해. 내 머리는 이 전략을 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회전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가 재산 분할과 모든 자산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면 법적으로 그 자산은 내 개인 소유가 되는 거야. 더 이상 공동 재산이 아니지.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그는 그 자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적으로 포기한 거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지난 24시간 만에 첫 미소였다. 초안 만들어줘. 지훈아. 그가 나중에 반박할 여지가 없는 가장 구속력 있는 걸로. 알았어. 하지만 서연아, 지훈이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이건 아카데미 상급 연기가 필요해. 넌 그를 반쯤 죽을 정도로 겁먹게 만들어야 해. 패닉에 빠진 사람은 작은 조항들을 읽지 않아. 패닉에 빠진 사람은 그저 살아남고 싶어 할 뿐이야. 걱정 마. 나는 물건을 챙기며 대답했다. 어제 아침부터 연극 연습 중이니까.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심리 공격을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창백한 얼굴로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TV를 보고 있던 민준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나는 바로 일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앉아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길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민준이 TV를 껐다. 왜 그래, 자기, 아파.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연기가 시작되었다. 오빠, 나 무서워. 민준이 내 옆으로 옮겨 앉아 내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이 역겨웠지만 나는 참았다. 무섭다고? 왜? 회사에 큰일이 났어. 정말 심각해. 오빠, 작년에 내가 감사했던 큰 클라이언트가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됐대. 오늘 검찰이 회사에 들이닥쳤어.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모든 감사팀이 조사를 받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 파트너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감사도 과실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대. 그렇게 되면 수십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십억이라는 단어는 효과적인 기폭제였다. 민준은 돈을 사랑했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가 당황하며 물었다. 내가 피고로 지정되면 법원이 내 모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어, 오빠. 그리고 우린 재산 분할 계약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당신 재산도 손해배상을 위해 압류될 수 있다고 내가 설명했다. 이것은 민준 같은 법률 문외한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전문 용어로 포장된 거짓말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침을 삼켰다. 이 집, 내 차, 전부다. 응. 나는 극적으로 대답했다. 당신 퇴직연금까지도. 결혼 생활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압류담보가 될 수 있어. 민주는 거실을 서성거렸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내 운명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가난해지면 유진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서연아? 내 회사 때문에 우리가 거지가 될 순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비난조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내가 감옥에 갈지 묻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거지가 될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오빠. 머리가 너무 아파. 나는 손에 얼굴을 묻고 우는 척했다. 하지만 손바닥 뒤에서 내 눈은 마르고 날카롭게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넌 똑똑하잖아, 서연아. 방법을 찾아봐. 그가 재촉했다. 나는 천천히 얼굴을 들고 절망적이지만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아까 친구 지훈이 변호사가 조언해 줬는데 나는 망설이는 듯 천천히 말했다. 뭐? 뭔데? 민준이 재빨리 달려들었다. 재산 분할. 나는 속삭였다. 우린 최대한 빨리 재산 분할 계약을 해야 해. 날짜를 소급 적용하거나 자산이 우리 둘의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안전한 한 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만들어야 해. 하지만 이건 복잡해, 오빠. 복잡해도 상관없어. 재산만 안전하다면 민준이 외쳤다.
어떻게 하는 건데? 지훈이한테 자세히 물어볼게. 하지만 핵심은 법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산을 구출하는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내 옆에서 불안해했다. 나는 그를 등지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두려움은 사랑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다. 그리고 민주는 지금 반쯤 죽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 두려움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발효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오후까지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집이 압류되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사는 상상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훈과 함께 준비한 가짜 서류 봉투였다. 안에는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오빠, 지훈이랑 얘기해봤어. 내가 입을 열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은 나한테 있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 나니까. 사건 파일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든. 나는 심각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훈이 조언은 내가 소송을 당했을 때 우리 자산이 손댈 수 없도록 하려면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이전하는데? 부모님? 민준이 물었다. 안 돼. 부모님께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절차도 오래 걸려. 배우자한테 해야 해. 내가 말했다. 여기서 핵심이다. 나는 논리를 뒤집어야 했다. 하지만 배우자한테 하면 똑같이 공동재산이잖아.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아, 그래서 재산 분할 계약이랑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나는 서류 봉투에서 초안 종이를 꺼냈다. 시나리오는 이래.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재산이 분리된다는 계약을 맺는 거야. 오빠 재산은 오빠 거고, 내 재산은 내 거야. 민주는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내가 계속했다. 자산이 오빠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오빠 입장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부부 사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여전히 추적할 수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성스러운 희생의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자산을 일단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거야. 하지만 재산 분할 계약서에 그것이 증여나 그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압류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명시하는 거지. 법률 용어가 좀 복잡해. 요점은 집과 차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고 오빠가 나한테 빚이 있다는 공증 증서를 만드는 거야. 마치 그 자산이 빚의 담보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외부인이 압류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자산은 우리 내부의 채무 분쟁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실제로는 법률 전문가에게는 말이 안 되는 법적 허튼 소리였지만 일반인에게는 매우 정교하게 들렸다. 요점은 그가 명예 이전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이 집이 내 명의가 된다고? 민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서류상으로만 오빠, 외부 감사관이랑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설득력 있게 말했다. 폭풍이 지나가고 2년 후에 다시 오빠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돼. 나는 민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나는 우리 미래를 구하기 위해 이러는 거야, 오빠. 우리가 힘들게 모은 게 그냥 나라에 뺏기는 거 싫어. 하지만 오빠가 날 못 믿겠다면 그냥 포기하고 압류 통지서나 기다리자. 나는 그의 손을 놓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 운명인가 봐. 내 후퇴 움직임에 민주는 당황했다. 아, 아니야. 그러지 마. 서연아. 믿어. 널 믿어. 넌 내 아내잖아. 그 말은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그는 내가 그를 속이고 있을 때 나를 믿었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을 때 그는 나를 배신했다. 정말이야, 오빠. 정말이야. 자산만 안전하다면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아. 그럼 내일 반차 내고 지훈이 협력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 집 등기부랑 자동차 등록증명에 이전 처리하자. 비용은 내 저축으로 낼게.
미끼를 물었다. 낚싯바늘이 박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더 일찍 출근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갈색 서류 봉투를 식탁에 두고 갔다. 나는 민준이 그것을 다시 읽거나 더 심하게는 그의 새로운 정신적 조언가인 유진과 상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추측은 맞았다. 어젯밤 민준의 일, 가방 옆 주머니에 몰래 넣어둔 작은 USB 모양의 도청기에서 나는 점심시간에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민준은 유진을 만난 모양이었다. 배경 소리는 차 안 같았다. 시동이 걸려 있고 에어컨이 윙윙거렸다.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확신해. 유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확신해. 유진아, 어젯밤에 무서워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얼굴도 창백하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비자금 사건이 시끄러우니 말이 돼. 민준이 대답했다. 멍청이. 그는 스스로 뉴스와 내 이야기를 꿰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집 명의를 그녀한테 넘겨준다고. 응, 압류 안 당하려고.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다시 돌려놓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유진의 교활한 머리가 굴러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애교스럽게 변했다. 이건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야. 무슨 뜻이야? 자산이 그녀 이름으로 안전하게 옮겨졌다는 건 압류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너희가 이혼할 때 오빠는 여전히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잖아. 내 말은 그 집은 결혼하고 산 거니까. 누구 명의든 법적으로는 반반이야. 유진은 아는 척했다. 그녀는 민준이 서명할 재산 분할 계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명예 이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긴 하지. 민준이 망설이며 대답했다. 오히려 좋아, 오빠. 서연이가 법적 리스크를 다 짊어지게 해. 무슨 일 있으면 그녀 이름이 더러워지게 놔둬. 오빠는 깨끗하잖아. 나중에 회사 일 끝나거나 우리가 준비되면 그녀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집값 절반을 요구해. 그 돈으로 더 좋은 동네에 새 집 살 수 있잖아. 녹음을 들으며 피가 끓었다. 이 여자는 얼마나 사악한가. 그녀는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나를 강탈하고 싶어 했다. 너 말이 맞네. 민준이 동의했다. 너 정말 똑똑하다. 알았어, 서명할게.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녀가 이겼다고 느끼게 놔두자. 사실은 우리가 에이스 카드를 쥐고 있는 건데 그녀가 서류 처리하고 법무사 비용 내느라 바쁘게 놔둬. 나는 내 사무실 책상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녹음을 껐다. 고마워, 유진. 너의 탐욕이 내 길을 오히려 순탄하게 만들어줬네. 넌 네가 민준을 부추겨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넌 그를 내가 파놓은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는 거야. 넌 민준이 서명할 문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지. 을민준은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청구, 이익을 영구히 포기하며 해당 자산을 갑서연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다. 유진은 방금 내 최고의 조수가 되었다. 서초동 법무사 김장 사무소. 오후 2시. 방은 차가웠고 오래된 종이와 라임향 방향제 냄새가 났다. 커다란 티크 나무 테이블 위에는 지훈과 그의 동료인 김 법무사가 준비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민주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긴장해 보였지만 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꾸며낸 가상의 검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인 김 법무사는 빠르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증서의 조항들을 읽어내려갔다. 지루한 법률 용어, 사람들이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만드는 표준적인 전술이었다. 이은 이에 재산 분할에 동의하며 등기번호 1024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민주는 가끔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이 일이 빨리 끝나길 원했다. 자, 민준 씨, 서연 씨,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인감도장과 함께요.
김 법무사가 무거운 금색 펜을 내밀며 말했다. 민준이 펜을 집었다. 그는 잠시 종이를 쳐다보았다. 숨막히는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내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가 알아차렸을까? 그가 절대적 권리 포기에 관한 제4조 조항을 읽을까? 갑자기 민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이 켜졌다. 나는 힐끗 보았다. 발신인 유진. 내용. 힘내. 오빠. 우리 계획 잊지 마. 뽀뽀. 민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짓더니 망설임 없이 10여원짜리 인지 위에 자신의 서명을 꾹 눌렀다. 쓱 하는 펜 소리가 내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우리 결혼식 노래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는 재산분할 증서에 서명했다. 그는 집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 증여 증서에 서명했다. 그는 나중에 그의 허락 없이 차를 팔 수 있도록 판매 위임장에도 서명했다. 됐습니다, 법무사님. 민준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안전하겠죠, 법무사님? 자산이 압류될 일은 없겠죠? 김 법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법무사로서 그의 임무는 당사자들이 서명할 때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법적으로 이 자산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서연 씨의 절대적인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3자가 민준 씨에게 소송을 걸어도 이 자산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 문장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제3자인 채권자도 건드릴 수 없고 당사자인 민준 씨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민준은 그 아이러니를 알아채지 못했다. 다행이다. 민준이 말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내 손을 잡았다. 해결됐어, 자기야. 이제 걱정 마.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꽉. 고마워, 오빠. 우리를 위해 희생해줘서 오늘을 잊지 않을게. 나는 정말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준. 네가 기술적으로 노숙자가 된 날, 그리고 그 때문에 심지어 다행이다라고 말한 날,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다. 서울의 햇살은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시원했다. 큰 단계 하나가 끝났다. 자산은 내 손에 안전하게 들어왔다. 법적으로 민주는 이제 내 집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내 차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 나는 그들에게 실제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승리의 환상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우쭐해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완료. 서명. 봉인. 그리고 나는 휘파람을 불며 차로 향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즐겨, 자기야. 너의 행복한 날들의 남은 시간을 즐겨. 왜냐하면 내일부터 나는 우리의 마지막 공연을 위한 무대를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 그 무대에서 너는 더 이상 주연이 아니야. 너는 그냥 소품일 뿐이야. 수요일, 내 인생과 민준의 인생을 그도 모르게 바꿔버린 공증서에 서명한 지 3일이 지났다.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옷장 위에서 로즈골드 색상의 기내용 캐리어를 꺼냈다. 출장용 옷, 블레이저, 세면도구를 챙기기 시작했다. 내 움직임은 여유로웠지만 내 눈은 여전히 침대에서 뒤척이는 민준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는 척했지만 나는 그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출발하는 거야, 자기. 민준이 잠에서 깬 특유의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앉아서 눈을 비볐다. 응, 오빠. 비행기가 아침 10시야. 방금 사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싱가포르 투자자 미팅을 미룰 수가 없대. 그 비자금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해서 내가 가서 상황 수습 좀 해야 해.
나는 실크 블라우스를 접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은 매끄럽게 흘러나왔다. 자주 할수록 더 진짜처럼 들렸다. 며칠이나 3일. 금요일 오후에 돌아와.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억지로 누르려는 기쁨의 빛을 보았다.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웃고 싶지만 참고 있었다. 집이 쓸쓸하겠네. 요즘 비도 오는데 같이 있으면 딱 좋은데. 연기 못하네. 민준. 어쩔 수 없잖아, 오빠. 커리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상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말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건강 잘 챙기고, 밤에는 문단속 잘하고. 알았어, 잔소리쟁이. 너도 조심하고. 창이 공항 도착하면 연락해. 그가 말했다. 그는 일어나 나를 안았다. 작별의 포옹, 유다의 포옹. 그의 몸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가 내 뺨에 키스하게 내버려 두었다.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다. 3, 2, 1, 나 갈게. 택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말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탔다. 민주는 현관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단지 모퉁이를 돌고 우리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님, 목적지 변경할게요. 내가 기사에게 말했다. 인천공항 아니고요. 그럼 어디로 가시죠, 손님? 이 단지 앞 큰 길에 있는 산티카 호텔로 가주세요. 가까운데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혼란스럽게 쳐다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손님. 나는 싱가포르에 가지 않았다. 나는 집에서 겨우 2km 떨어진 곳으로 갔다. 나는 전략적으로 위치한 3성급 호텔에 체크인했다. 305호실에서 나는 내 전쟁 장비들을 풀었다. 노트북,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그리고 간식, 오전 10시. 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어제 민준이 출근했을 때 몰래 설치해둔 숨겨진 카메라 CCTV 모니터링 앱을 켰다. 카메라는 세 군데에 있었다. 거실에는 마크람의 벽장식 틈 뒤에, 부엌에는 냉장고 위 과자통 사이에, 그리고 안방, 우리의 신성한 침실에는 천장에 붙여둔 가짜 화재 경보 센서, 안에 바로 침대 위에 내 노트북 화면에는 세 개의 라이브 스트리밍 창이 떴다. 화질은 4K, 소리는 선명했다. 나는 거실에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통화 중이었다. 얼굴은 밝고 명랑했다. 다리는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테이블은 비싼 유리로 되어 있어 내가 항상 못하게 하던 행동이었다. 여보세요, 자기야. 안전해. 그 마귀 할멈 날아갔어. 응, 진짜야. 아까 출발했어. 지금 이리로 와. 보고 싶어 죽겠어. 응, 갈아입을 옷도 챙겨와. 우리 3일 동안 실컷 즐기자. 나는 헤드폰을 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마귀 할멈. 나는 그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예전에 나를 부르던 애칭은 천사였지. 이제는 마귀 할멈인가? 내가 사는 그 집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내가 바쁘게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아, 민준. 이 마귀 할멈이 마법을 보여주지.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노트북 화면으로 나는 민준이 작은 걸음으로 달려가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유진이 거기 서 있었다. 이번에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턱을 높이 쳐들고 정문으로 들어왔다. 마치 휴가에서 돌아온 새 안주인처럼 그녀는 큰 토트백을 들고 있었다. 오빠, 그녀가 애교스럽게 외치며 바로 민준에게 뛰어들어 안겼다. 유진의 다리가 내 남편의 허리에 감겼다. 그들은 이웃이 볼 수도 있는 대낮에 문지방에서 키스했다. 다행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드디어 자유다. 키스가 끝나자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내가 태국 출장에서 사온 실크 소파 쿠션 바로 위에. 배고파? 뭐 시켜 먹을까? 아니면 요리할까? 민준이 문을 닫고 잠그며 물었다. 요리해야지. 난 이상적인 아내잖아.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는 그녀랑은 다르지. 유진이 부엌으로 걸어가며 비꼬았다. 내 손은 호텔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이상적인 아내라니. 넌 저 최신 인덕션 레인지를 켜는 법도 모르잖아. 유진. 그리고 역시나 부엌 카메라에서 나는 유진이 인덕션 버튼을 누르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민준이 켜주었다. 유진은 그저 애교스럽게 웃었다. 어휴, 이 인덕션 너무 복잡해. 그냥 가스레인지가 나아. 응, 서연이가 원래 이상한 거 좋아해. 모던한 척 하잖아. 민준이 맞장구 쳤다. 그들은 라면을 끓였지만 나를 화나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식사 후 유진은 내 집 투어를 시작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 옷장을 열었다. 미쳤다. 옷이 다 명품이네. 유진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재킷들을 만졌다. 그녀는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를 꺼냈다. 4주년 기념일에 입었던 내 소중한 드레스. 오빠, 이거 예쁘다. 입어봐도 돼? 유진이 소리쳤다. 입어. 널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 민준이 욕실에서 대답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다. 그 여자는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내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몸은 나보다 약간 더 통통해서 등지퍼가 좀 꼈다. 그녀는 억지로 올렸다. 찍. 그녀는 내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클라이언트에게서 선물 받은 내 샤넬 넘버 5 향수를 집어들고 마치 모기약을 뿌리듯 목과 겨드랑이에 과도하게 뿌렸다. 30만 원짜리 향수병이 값싼 물건처럼 다뤄졌다. 어때, 오빠?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가 물었다. 정말 예쁘다. 서연이보다 네가 입으니까 더 예뻐. 서연이는 너무 말랐어. 합판 같아. 민준이 뒤에서 유진을 안으며 칭찬했다. 그녀의 목에 키스했다. 지금은 내 향수 냄새가 나는 목에 합판이지만 이 모든 시설 비용을 대는 사람이지. 오빠. 나는 노트북 화면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둘은 침대로 쓰러졌다. 어제 막 갈아놓은 깨끗한 흰색 시트가 바로 구겨졌다. 나는 안방 카메라 화면을 껐다. 저질 포르노 장면을 볼 필요는 없었다. 소리만으로도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다. 나는 오디오를 녹음했다. 한숨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속한 말들. 섹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후의 대화였다. 베개 싸움. 오빠, 나중에 너희 이혼하면 이 집 팔 거야? 유진이 물었다. 팔지 말자, 자기야. 위치가 전략적이잖아. 우리가 그냥 살자. 서연이는 월급 많으니까 오피스텔 사거나 월세 살아도 돼. 우리 이 집 차지하자. 민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동의. 나 이 페인트 색깔 바꾸고 싶어. 회색은 너무 우중충해. 파스텔 핑크나 크림색으로 하고 싶어. 유진이 말했다. 좋아. 나중에 이 방 새로 칠해서 서연이 냄새 없애버리자. 민준의 웃음소리. 눈물이 한 방울씩 뺨을 타고 흘러 노트북 키보드에 떨어졌다. 아팠다.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팠다. 민주는 단순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내 땀으로 지은 집에서 내 존재를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그 집 등기부가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자기가 방금 법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 집의 리모델링을 계획했다는 것을 몰랐다. 꿈이나 실컷 꿔라. 민준, 유진,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냐하면 곧 내가 가장 거친 방법으로 너희를 깨워줄 테니까. 둘째 날, 목요일. 나는 호텔 방에서 뒤섞인 감정으로 시간을 보냈다.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들을 보는 것은 마치 내 망가진 삶의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았다. 유진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자기 개인 물품들을 안방 욕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칫솔, 세안제, 수건. 그녀는 심지어 내 칫솔을 세면대 서랍에 치워버리고 칫솔 꽂이에 자기 것을 대신 꽂았다. 그녀가 내 자리를 밀어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거실에서 내가 연말 보너스로 산 65인치 TV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자기야, 내 동생 선우가 이번 달 송금 언제 하냐고 또 묻더라. 등록금 내야 한다는데. 민준이 과자를 먹으며 물었다. 부스러기가 털 카펫에 떨어졌다. 나중에 해, 오빠. 그 마귀 할멈 월급날 되면. 오빠, 돈 지금 차 수리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했잖아. 유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렇긴 하지. 아, 근데 서연이가 어제 우리 자산 압류될 위기라고 하던데. 돈 쓰는 거 조심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다. 유진은 비웃었다. 에이, 오빠. 그건 그냥 오빠 돈 아끼게 하려고 걔가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아니면 진짜라고 해도 이미 걔 이름으로 다 옮겨놨잖아.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걔가 법적으로 쫓기는 거고, 오빠는 안전해. 오빠 돈도 안전하고, 나중에 가족 비상금 같은 핑계로 걔한테 돈 더 달라고 해. 오빠는 걔 속이는 거 잘하잖아. 하하. 그러네. 서연이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속이기 쉬워. 내가 슬픈 표정만 지으면 바로 예금 해지하거든. 민준이 자랑스럽게 웃었다.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끌어올랐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동안 민준이 부모님 병원비, 차 수리비, 친구 사업 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그게 다 전략이었고 유진이 그 배우였다니. 나는 바보 같았다. 정말 바보 같았다. 사랑이 수년 동안 내 감사로서의 논리를 흐리게 했다. 나는 다국적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감사했지만 정작 내 남편을 감사하는 데는 실패했다. 충분하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다. 내 노트북의 간통 및 사기 증거 폴더는 이미 영상, 녹음 파일, 사진으로 가득 찼다. 이제 실행할 시간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의 어머니. 나를 매우 아껴주시는 연로한 분. 민준이 자주 무시해서 친아들보다 나를 더 예뻐하셨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목소리를 밝게 했다. 어머, 서연이구나, 아가. 잘 지내니?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했어? 일 안 하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이 늙은 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추악한 행동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쉬는 중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내일 금요일 저녁에 아버님이랑 약속 있으세요? 제가 집에서 저녁 대접하고 싶어서요. 민준 씨한테 서프라이즈도 해줄 겸요. 다음 주가 저희 5주년이거든요. 미리 축하하고 싶어서요. 어머나 세상에. 당연히 괜찮지, 아가. 너희들 보고 싶었다. 민준이는 건강하고, 네, 어머님. 아주 건강해요. 나는 아이러니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러 갈게요. 마침 내일 오후에 어머님 댁 근처에 볼 일이 있거든요. 그래, 아가. 그럼 내가 민준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좀 만들어 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의 돼지갈비찜은 곧 어머님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사람에게 더 전화를 걸었다. 유진의 오빠. 그들의 가족 환경에서 매우 존경받고 간통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 유진은 이 오빠를 매우 두려워했다. 여보세요.
유진이 오라버니 되시죠? 저 C동 402로 사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서연 씨.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문의하셨던 땅 문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작은 거짓말. 마침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 겸요. 오라버니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유진이도 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시죠? 저녁 7시입니다. 길 잃지 않으시게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네, 서연 씨. 모든 배우가 준비되었다. 무대는 이제 불륜의 소굴이 된 내 집. 주연은 민준과 유진. VIP 관객은 시부모님과 유진의 오빠. 감독은 나. 내일 밤 막이 오를 것이고 박수갈채는 없을 것이다. 금요일 오후 서울 하늘은 내 마음처럼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오후 5시에 호텔에서 체크아웃했다. 일부러 고급스럽고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렌터카를 빌렸다.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러 갔다. 어머님은 가장 좋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다. 아버님은 깔끔한 셔츠를 입으셨다. 그들은 음식이 담긴 찬압을 들고 계셨다.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겠구나, 아가. 네가 일찍 온다니. 차 안에서 어머님이 물으셨다. 네, 엄청 놀랄 거예요, 어머님. 아주 큰 서프라이즈죠. 나는 운전하며 대답했다. 어머님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어머님, 아버님, 이따 집에 도착해서 혹시 집이 좀 어수선해도 놀라지 마세요. 민준 씨 혼자 3일이나 있었으니 집이 엉망일 거예요. 에고,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이따 내가 치워줄게.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유진의 오빠를 모시러 들렀다. 그분은 정중하게 차에 올라 시부모님께 인사했다. 아이고, 손님이 많네요. 유진의 오빠가 상냥하게 말했다. 네, 겸사겸사 가족 모임이 됐네요. 내가 대답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의 대화는 매우 따뜻했다. 그들은 음식 레시피, 건강 상태,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의 영원을 위한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짙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들은 이미 시체가 된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저녁 8시,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심장이 드럼처럼 세차게 뛰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식은땀이 났다. 대시보드에 설치된 휴대폰의 CCTV 앱에서 알림이 울렸다. 거실에서 움직임 감지. 나는 신호 대기 중에 힐끗 보았다. 화면에는 민준과 유진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음식 파티가 아닌 로맨스 파티였다. 그들은 언제 설치했는지 모를 조명 아래 거실에서 로맨틱한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고 있었다. 유진은 얇고 섹시한 슬립을 입고 있었다. 민주는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있었다. 종교적인 시부모님과 유진의 오빠에게는 금기시되는 술. 파멸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다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라버니. 나는 문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집은 밖에서 보기에는 어둑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내부의 장식 조명에서 나오는 보라색과 노란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왜 이렇게 어둡지? 민준이 아직 안 왔나?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아니요, 와 있어요. 아버님. 아마 쉬고 있나 봐요. 자, 조용히 들어가서 서프라이즈 해줍시다. 내가 제안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어머님은 찬압을 들고 유진의 오빠는 과일 바구니를 들었다. 나는 열쇠를 들고 앞장섰다. 우리는 주차장을 조용히 걸었다. 안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다. 에드 시런의 Perfect, 우리 결혼식 노래, 개자식. 그들은 우리 결혼식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섰다. 내 손은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준비되셨죠?
나는 뒤에 있는 세 사람에게 속삭였다. 하나, 둘, 셋. 나는 열쇠를 넣고 소리 없이 돌렸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지 않았다. 부주의했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문이 열렸다.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강한 아로마 향초 냄새와 섞인 알코올 냄새였다. 방은 어둑했고 깜빡이는 장식 조명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털 카펫 위에서 두 사람이 음악에 맞춰 천천히 흔들리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유진은 문을 등지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민준의 목에 감겨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문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컸다. 내 뒤에 있던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우리에게는 침묵을 깨기에 충분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머리채를 잡지 않았다. 나는 그저 단순한 행동 하나를 했다. 내 손이 문 옆 벽을 더듬어 메인 조명 스위치를 눌렀다. 딸깍 밝은 흰색 LED 조명이 순식간에 방을 가득 채웠다. 순식간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죽여버렸다. 민주는 눈이 부셔서 눈을 떴다. 눈을 깜빡였다. 초점이 돌아왔을 때 그는 문지방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황홀경에서 순수한 공포로 변했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유진의 몸을 밀쳐냈고 유진은 앞으로 비틀거렸다. 서연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덫에 걸린 쥐 같았다. 유진은 놀라서 돌아섰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 창백함은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반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유진의 오빠, 그는 분노를 참으며 붉어진 얼굴로 굳어 있었다. 시부모님은 석상처럼 서 계셨다.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찬압이 떨어졌다. 쨍그랑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찬압 소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돼지갈비찜 국물이 피처럼 붉게 바닥에 고였다. 민준의 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손이 떨렸다. 이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닥쳐,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평소 조용하고 인자하시던 아버님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아들의 얼굴을 가리켰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민준아. 내 아내의 집에서 이웃 여자랑. 유진은 심하게 떨었다. 그녀는 얇은 란제리만 걸친 몸을 소파 쿠션으로 가리려고 애썼다. 그녀는 오빠를 쳐다보았다. 오, 오빠, 나는. 유진의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동생을 보는 것이 역겨웠다. 옷 입어, 유진아.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이 이상 망신시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매우 차가웠다. 그것은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유진은 히스테릭하게 울며 옷을 갈아입으러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힘이 빠져 몸이 주저앉았다. 나는 재빨리 어머니의 몸이 바닥에 닿기 전에 잡았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외쳤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어머니가 안쓰러웠다. 민준이 다가오려 했다. 어머니 만지지 마. 내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내가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방을 가를 듯 날카로웠다. 내 눈은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증오로 가득 찬 시선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멈칫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는 다른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순종적인 서연이 아니었다. 속이기 쉬운 서연이 아니었다. 너,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거 함정이었어. 너 싱가포르 안 갔지? 나는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똑바로 섰다. 나는 비웃으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아니, 오빠. 나 바로 앞 호텔에 있었어. 너희 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틀 내내 지켜봤어.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땠어? 내 침대에서 자는 거 좋았어. 내 옷 입는 거 좋았어. 민주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귀신을 본 것 같았다. 너 다 녹화했구나. 너희가 들어온 순간부터 나를 쫓아내고 내 돈으로 이 집 리모델링할 계획 얘기하는 것까지다. 나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더 이상 계약서 초안이 든 봉투가 아니었다. 이제는 완성된 공증서 사본과 명예 이전된 집 등기부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민준의 가슴에 던졌다. 읽어봐. 나는 차갑게 명령했다. 민준은 어설프게 그것을 잡았다. 그는 내용물을 꺼냈다. 증서 제목을 읽자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증여 및 재산 분할 증서. 회사 파산 위기에서 재산을 구한다고 했지. 나는 조롱하는 말투로 물었다. 축하해. 오빠. 성공했네. 이 재산은 이제 안전해. 완전히 내 소유가 되어서 안전해. 절대적으로.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집, 차고에 있는 차,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체한 저축에 대해 단 1원의 권리도 없어. 민준의 눈은 조항을 하나씩 읽으며 커졌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어제 자발적으로 한 서명이 자신의 재정적 사망 선고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서연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가 속삭였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유진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옷은 다 입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유진의 오빠가 즉시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집에 가서 해결해. 네, 전 남편 부모님께도 연락할 거야. 모두 내 행실을 알게 될 거야. 유진의 오빠가 소리쳤다. 그는 유진을 끌고 나갔다. 유진은 울부짖었다. 민준 오빠, 나 좀 도와줘. 하지만 민준은 누구도 도울 수 없었다. 그 자신도 가라앉고 있었다. 유진이 끌려나간 후 방은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오빠, 내가 조용히 불렀다. 민준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렇지. 짐 싸. 내가 말을 끊었다. 뭐? 내 짐 싸라고. 옷, 바지, 개인 서류. 캐리어에 넣어. 지금 당장. 30분 줄게. 서연아,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아니. 나는 그의 손에 있는 등기부를 가리켰다. 다시 읽어봐. 내 집이야. 너는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일 뿐이야. 오늘 밤 당장 나가. 아니면 내가 단지 경비랑 경찰 부를 거야. 간통이랑 무단 침입 혐의로. 잔인하네, 서연아. 내가 고통받는 동안 상간녀랑 춤추고 내 재산 뺏을 계획 세우던 너보다 더 잔인할까. 내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빨리 싸. 안 그러면 마당에서 네 옷 다 태워버릴 거야. 민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시선과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래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걸어갔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작고 약하고 비참해 보였다. 나는 시어머니를 꽉 안았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제 자존감을 짓밟은 남자랑은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네가 오라, 아가. 네가 오라.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쫓아내, 아가. 그는 너한테 자격이 없어. 그날 밤 민준과 유진이 계획했던 파티는 우리 결혼의 장례식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마귀 할멈은 그 폐허 위에 서서 물리적 폭력 없이 저속한 욕설 없이 오직 한 장의 종이와 하나의 전등 스위치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었다. 서울 가정법원.
그 습격의 밤으로부터 2주 후 법원 복도의 분위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사람들은 기다란 의자에 앉아 침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깨끗한 흰색 블레이저를 입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내 굳어버린 마음과는 대조적이었다. 내 옆에는 지훈이 서류를 뒤적이며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평범한 사무실의 하루인 것처럼. 복도 건너편에는 민준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초라해 보였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아마도 그의 새로운 고시원에서 직접 다림질을 했는데 서툴렀을 것이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그는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없었다.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것 같았다. 조정은 완전히 실패했어. 지훈이 내게 속삭였다. 그는 여전히 재산 분할을 고집하고 있어. 그 증서에 서명할 때 속았다고 주장하더라.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판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둬. 서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우리는 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방 안에서 재판장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우리 둘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애원하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처로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제 아내가 회사 파산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제가 집과 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의 재산입니다. 재판장님, 결혼 초에는 저도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재판장은 나와 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원고 측 답변 있습니까? 지훈이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는 핵무기를 꺼냈다. 원본 공증서입니다. 재판장님,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위험 있었다. 제 의뢰인은 피고가 의식 있고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법무사 앞에서 서명한 재산 분할 증서와 증여 증서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의 요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무사 사무실의 CCTV 녹화 영상에는 피고가 문서를 서명할 때 미소를 짓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은 김 법무사 사무실 CCTV에서 찍은 스크린샷 사진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이 유진에게서 카톡 메시지를 받고 서명한 후 활짝 웃던 사진. 그 미소는 이제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훈이 계속했다. 이 이혼의 사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고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간통입니다. 저희는 피고가 다른 여성에게 자금을 흘려보낸 것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는 피고가 그 여성을 부양하기 위해 아내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저버렸음을 증명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하지만 피고, 재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당신은 성인 남성입니다. 당신은 공증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의 눈에는 그 서명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리적 강요에 증거 없이 속았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의 불륜 증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탕. 의사봉이 가볍게 두드려졌지만 그 소리는 내 가슴에 울렸다. 이혼 소송은 인용한다. 재산권은 유효한 재산 분할 계약서에 따라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민주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바늘에 찔린 풍선 같았다. 바람이 빠지고 망가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잔인하네. 그가 소리 없이 속삭였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일어나 블레이저를 정리하고 재판장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밖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의 공기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자유로웠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바일 뱅킹 알림. 민준이 가지고 있던 추가 신용카드가 방금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 500만 원 거래를 시도했다. 거래는 거부되었다. 물론 나는 오늘 아침 그의 모든 금융 접근을 차단했다. 현실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오빠.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민준의 삶은 며칠 만에 180도 바뀌었다. 집도 없고 차도 없었다. 그 SUV는 4명이었고 습격대 이미 열쇠를 회수했다. 그리고 공동저축계좌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 민주는 회사 뒤편의 좁은 고시원 방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에어컨도 없고 시끄러운 벽걸이 선풍기만 있는 3x3m 크기의 방. 나는 민준의 회사 경비원. 마침 내 지인이기도 한 사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물론 그의 소울메이트인 유진. 그날 밤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 민주는 유진의 새로운 월세방을 찾아갔다. 유진도 그때 그 일로 동네 사람들과 오빠에게 망신을 당해 예전 집주인에게 쫓겨났다. 지금 유진은 허름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자기야, 나 배고파. 앞에 가서 저녁이나 먹을까? 민준이 제안했다. 그는 유진의 얇은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칙칙했다. 유진은 금이 간 거울 앞에서 거칠게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또 그거? 우리 3일째 그것만 먹잖아, 오빠. 나 질렸어. 스테이크 사준다고 했잖아. 좀만 참아, 유진아. 아직 월급 전이야. 내 신용카드는 그 빌어먹을 서연이가 다 막아버렸어. 민준이 불평했다. 유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다. 그녀의 달콤한 가면은 완전히 금이 같다. 오빠, 대체 남자 구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돈 한 푼도 없어. 매니저라며 비상금 있다며. 그 비상금은 어제 우리 오피스텔 임대료 내고 내 동생한테 송금하느라 다 썼잖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감정도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동생은 어딨어? 빌린 돈 갚는다며. 내 동생은 학비가 필요해. 여자친구 가족한테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마. 유진이 맞받아쳤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쌌다. 그들의 로맨스 환상은 가난이라는 현실에 의해 벗겨지기 시작했다. 사랑은 눈이 멀었을지 모르지만 전기세 고지서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톤은 차가웠다. 너 정말 서연이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 집, 차? 못 받았어. 판사가 그녀 편을 들어줬어. 젠장. 나 진짜 1원도 못 받았어. 유진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럼 이제 나한테 얹혀 살겠다는 거야. 나도 힘들어, 오빠. 나 일 없는 이혼녀야. 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거지가 되면 내가 너랑 왜 사귀겠어? 그 말은 물리적인 따귀보다 민준을 더 세게 때렸다. 그래서 넌 나랑 돈 때문에 사귄 거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유진이 소리쳤다.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아. 네가 부자고 잘생겼으면 괜찮지. 근데 가난하고 귀찮게 굴고 빚쟁이한테 쫓기기까지 하면 미안하지만 난 다른 사람 찾는 게 낫겠어. 이런 속물 같은 여자. 민준이 일어나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다. 만지지 마. 유진이 거칠게 뿌리쳤다. 나가. 여기서 나가. 너 같은 패배자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민주는 유진의 원룸 문 앞에서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아내에게 쫓겨나고 이제는 내연녀에게 쫓겨났다. 그는 혼자였다. 북적이는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로 혼자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에게는 우산이 없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한때 그가 살았던
그가 배신했던 그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했는지 깨달았다. 그를 방금 개처럼 쫓아낸 여자를 위해 민준의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르마는 체계적으로 작동했다. 그 불륜 스캔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내가 퍼뜨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SNS에 글을 올리기에는 너무 품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좁았다. 민준의 회사 인사팀 직원 중 한 명이 시어머니, 즉 민준 어머니의 먼 친척이었다. 경찰과 종교 지도자가 연루된 그 습격 소식은 대가족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 회사까지 퍼졌다. 민준이 일하는 회사에서는 청렴이 최우선이었다. 개인적인 영역일지라도 간통과 자산 조작이 입증된 매니저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임원실로 불려 들어갔다. 민준 씨, 임원이 앉으라는 말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현재 민준 씨가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부 감사에서 지난달 민준 씨가 책임질 수 없는 몇 가지 접대비 거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는 내가 싱가포르로 출장 가기 전에 유진을 데리고 호화로운 스테이케이션을 갔을 때였다. 그는 개인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월급날에 갚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월급은 이제 내가 남겨둔 개인 신용카드 빚을 갚는데 다 쓰였다. 그건 기술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사님, 제가 갚겠습니다. 민준이 변명하려 했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 아주 작은 사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횡령죄로 형사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관대하게 처리하는 대신 오늘부로 사직하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입니다. 민주는 오후 3시에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그 회사 건물을 나왔다. 그는 강남 대로변에 서서 한때 그의 놀이터였던 고층 빌딩들을 쳐다보았다. 이제 그는 실업자, 이혼남, 가난뱅이, 그리고 나쁜 기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카드사 추심원의 전화였다. 유진과 흥청망청 쓰는데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고 그는 1원도 없었다. 길 건너편에서 그는 빨간색 현대 아반떼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보았다. 내 차였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나를 보았다. 아마도 고객이나 친구와 통화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아름답고 빛나고 손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민주는 쫓아가고 싶었고 내 차 창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내 차는 빠르게 달려갔고 길가에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버스 매연을 들이마시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날 밤 좌절한 민주는 다시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했고 기댈 곳이 필요했다. 번호는 차단되었다. 카카오톡은 확인 안 함. 유진의 인스타그램,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유진은 비싼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촌스러운 금시계를 찬 남자의 손이 있었다. 캡션은 축복.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고시원 방 벽에 던져 화면이 깨질 때까지 던졌다. 그는 울부짖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의 울음이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돌멩이와 바꿨고 이제 그 돌멩이마저 그를 버렸다. 한 달 후 나는 부동산 중개인을 기다리며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서연아, 그 목소리, 한때 내가 항상 좋아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고 애처롭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내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비참했다. 그는 더 말랐고 머리는 약간 길고 정돈되지 않았다. 그는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신발은 더러웠다.
잠깐 앉아도 될까? 그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의 눈은 감히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5분 줄게. 나 사람 기다리는 중이야. 민준이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비볐다. 잘 지내. 서연아? 최고로 잘 지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지난 5년보다 더 잘. 민주는 침을 삼켰다. 서연아, 나 망했어. 나 해고당했어. 유진이는 날 떠났어. 빚에 쫓기고 있어. 지금은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로 겨우 먹고 살아. 나는 그를 무표정하게 쳐다보았다. 동정심은 없었다. 그 감정은 그의 배신에 의해 죽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후회해, 서연아. 정말로, 진심으로 후회해. 내가 보고 싶어. 우리 집이 그리워. 네가 해준 음식이 그리워. 그는 테이블 위에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재빨리 손을 뺐다. 만지지 마.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서연아, 제발 2번째 기회를 줘. 민준이 다른 손님들이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발밑에 엎드릴게. 내 집에서 하인이 될게. 너랑 다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진심이었던 여자는 너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유진이는 악마였어, 서연아.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그 눈에서 미래를 보았다. 네가 그리운 게 나야. 아니면 내가 제공했던 안락함이야. 내 음식이 그리운 거야. 아니면 내 인생을 돌봐줄 공짜 하녀가 그리운 거야? 나를 아프게 한 걸 후회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네가 가난해서 후회하는 거야? 민주는 침묵했다. 입은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넌 어제 나를 잃은 게 아니야, 민준. 넌 바람 피울 생각을 처음 했을 때 나를 잃었어. 넌 그 여자를 우리 침대로 데려왔을 때 나를 잃었어. 내 재산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을 때 나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밥 사 먹거나 오늘 일할 돈 내는데 보태라고 주는 마지막 자선이라고 생각해. 이 이후로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 회사나 새 아파트 근처에 얼씬거리면 희롱 혐의로 경찰 부를 거야. 서연아, 내 시간 끝났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바로 그때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인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연 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집매매 계약서 서명 준비 다 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우리 집을 팔았어? 나는 민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개인에게 미소 지었다. 가시죠. 저쪽 테이블에 앉아요. 여긴 공기가 좀 탁하네요. 나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멍하니 쳐다보는 민준을 남겨두고 일어섰다. 그것이 내가 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한때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남자의 모습은 이제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에 불과했다.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나는 출발 게이트를 향해 캐리어를 끌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떠날 것이다. 싱가포르가 아니라 유럽으로.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민준이 비자 신청을 귀찮아하거나 돈 아깝다는 핑계로 항상 미뤄왔던 2주간의 솔로 여행. 시동 401호 집은 높은 가격에 팔렸다. 나는 그 돈으로 남은 주택 대출금을 갚았다. 내가 꾸준히 추가 상환을 해서 남은 금액이 많지 않았다. 남은 돈은 회사 근처 도심에 아늑한 스튜디오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나머지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썼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여권과 탑승권을 보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예전에는 행복을 잘생긴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가진 아내로 정의했다. 나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요리하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남편을 섬겼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깨지기 쉬웠다. 이제 행복에 대한 내 정의는 바뀌었다. 행복은 자유다. 행복은 의심 없이 깊이 잠드는 것이다. 행복은 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 아가, 조심히 다녀와. 휴가 잘 즐겨.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민준이 생각하지 마. 실수로부터 배우게 놔둬. 난 항상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뭉클한 미소를 지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적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또 다른 어머니를 얻었다. 나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다. 나는 일어나 탑승교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의심의 짐, 배신의 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어제 카페에서 본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회로 가득 찬 얼굴. 언젠가 그는 다시 일어설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 나는 그의 인생 감사를 마쳤다. 보고서는 부적정이었고 나는 장부를 닫았다. 이제 나는 새 책을 편다. 페이지는 아직 새하얗다. 민준의 이름도 유진의 이름도 없다. 오직 내 이름, 서연만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는 내가 유일한 작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구름을 뚫고 분주한 서울을, C동 아파트 단지를, 밤 끝자락에 쓰라린 기억을 남겨두고 떠났다. 저 앞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연극은 끝났다.